가족 같은 세심함으로 환자를 돌보는 이 시대 숨은 명의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이 크론병의 최신 치료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그 주인공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환자들 삶의 한 줄기 빛. 희망을 찾아가는 이 시대 숨은 명의를 찾아서. 이번 주에는 크론병을 비롯한 소화기 내과 위장관 분야의 권위자로 전 세계에서 명성을 인정받고 있는 함기백 교수를 만나보자. 숨은 명의를 찾아서 12번째 숨은 명의 분당 차병원의 함기백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교수님과 관련된 대한민국 의료계에 아주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이 전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국제학회들에서 교수님을 국제위원으로 선임하셨다고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국제학회 소개와 국제위원으로 활동하시게 될 그 활동들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그 파셉이라고 한국말로 하면 미국 생물학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최근에는 기초학회들이 모여서 5월 달에 종합학술대회 하듯이 한 전 세계 3만 명 정도 모이는 미국에서 실험적 생물학회로는 제일 큰 학회가 되고요. 이 학회는 미국 생리학회라든가 미국 양리학회, 미국 해부학회 등 기초의학회가 모이는데요. 제가 소속된 분야는 미국 양리학회에 특히 그 GI 클럽이라 해서 위장관의 그 약물을 다루는 이런 분과의 국제위원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 10명 정도가 선임이 되는데 한국에서는 제가 선임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크론병의 최신 치료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이 크론병은 최근에 주로 어떤 방법으로 치료가 되고 있나요? 네, 크론병은 사실 한 가지 치료로 단독으로 들어가는 병이 아니고요. 병 자체의 원인도 아주 다양하고 또 병이 발현됐을 때 환자분들이 병원에 왔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아주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가벼운 설사나 혈변 정도로 오기 때문에 치료 약제도 비교적 간단한 반면에 일부 환자들은 이미 합병증이 발생을 해서 복막염이 돼서 온다든가 혹은 심한 출혈이나 탈수 영상으로 거의 사경햄에서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치료 방법은 그 환자의 상태나 그 환자가 병원에 왔을 때 문제점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접근이 됩니다. 그렇지만 아주 공통의 치료는 염증을 기반으로 하는 질환이기 때문에요. 항염증 제제라는 약물을 반드시 쓰게 됩니다. 네, 교수님 말씀대로 정말 다양한 치료법이 있는데요. 이 병의 경과별로 또 사용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 경과에 따라서 어떤 치료법이 이렇게 사용이 되나요? 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환자가 비교적 가벼운 복통, 그다음에 가벼운 설사, 혈변으로 병원에 갔을 때 국한적, 아주 병이 장의 일부에 국한된 이런 국한성 장염인 경우에는 치료법도 아주 간단하게 염증을 완화시키는 정도, 증상을 완화시키는 정도의 요법을 쓰게 되고 또 이러한 치료로 환자가 관해라 해서 좋아지면 그 약물도 일부에서는 거의 끊는 수준으로 줄이는 수가 있습니다. 또 정반대로 예를 들면요. 환자가 갑자기 활동을 하다가 심한 복통으로 병원에 왔고 병원에 와서 진단해 보니까 복막염이 어디 장이 터졌다 그래요. 어디 터진지 모르니까 시험적 개복수를 하게 되는데 해서 보니까 소장 일부가 막 금이 가고 다 째졌어요. 그래서 봉합을 하고 나와서 병리 조직을 보니까 크론병. 이런 경우는 이 환자는 병원에 오자마자 바로 외과적 수술 처치를 받게 되는 이런 경우가 되고요. 또 하나 얘는 환자가 경과가 처음에는 아주 경했는데 의사 선생님 만나서 치료하다 보니까 병원 점점 진전이 되니까 급기야니 그 수술을 요하는 상태로까지 진전되는 이런 환자들이 있죠. 그래서 그 세 가지 경우 중에서 세 번째에 해당하는 환자들이 가장 환자들이 공포스러워하고 내 병이 언제 합병증이 생긴지 모르겠다고. 또 네 번째로 아주 중요한 합병증 중에 하나가 이게 만성적인 염증을 기반으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결국 염증 기반 암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런 크론병 환자의 한 외국 통계는 한 15%로 돼 있는데요. 국내는 그렇게까지는 안 됩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까지 1~2% 정도인데 우리도 아마 10년 뒤에는 한 크론병 환자 10% 정도는 대장암으로 진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환자들은 현재 증상은 가벼운데 내가 언제 암에 걸릴지 모르니까 이런 공포성에도 사는. 그래서 이 크론병이라는 것이 이렇게 다양성을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 정부에서는 만성, 난치성, 희귀성 질환이라는 이름으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이 치료가 진행되면서 다른 치료법으로도 진행이 되잖아요. 네네. 그 순서에 따라서 스텝업 방법과 또 탑다운 방법으로 나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뭔가요? 네.
스텝업 방법이라는 걸 우리가 계단 올라가듯이 한다. 즉 처음에 환자가 왔을 때는 가벼운 항염증 제제 정도를 써봐요. 쓰는데 암만 약을 쳐봐도 환자는 증상도 호전되지 않고 또 객관적으로 내시경 검사를 통해 병이 더 진전이 되면 스테로이드라는 약물을 쓰게 되죠. 근데 스테로이드는 장기간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테로이드로 얻는 이점도 있는 반면에 스테로이드는 쿠신 같은 병도 유발하고 뼈도 약하게 만들고 혈압도 올리고 곤란하죠. 다음 단계로 저희가 면역 억제제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면역 억제제는 반드시 좋아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크론병의 원인 자체를 모릅니다. 그렇지만 쓸데없이 발생되는 자가 면역이라든가 우리 몸에 정상적으로 있지 않을 면역이 과해서 생기는 걸로 대개는 알려져 있기 때문에 면역을 억제를 시키니까 환자들이 좋아지더라. 그래서 면역 억제제를 쓰는데 이 면역 억제제도 또 장기적으로 쓰다 보면 골수 기능이 나빠진다든가 문제점이 생깁니다. 탑다운 방식은 반대로 이렇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탑다운 방식은 이런 경과를 오히려 가니까 처음부터 아주 강한 약제를 써서 환자 상태가 어떻든 관계없이 아주 강력한 약제로 아주 가벼운 초기 환자 같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탑다운은 처음에는 아주 강한 약제를 쓰고 거기서 어느 정도 반응이 있는 환자들은 아까 그 스텝업 같이 항염증 제제를 써서 유지요법이 될 만한 상태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두 치료의 큰 장단점은 하나는 약을 써가면서 경과 보면서 조절을 하기 때문에 환자한테 적절한 상태를 맞춰주기 때문에 사실은 이상적이지만 나빠지는 환자 경우에는 내가 저만한 시간을 왜 소비했냐, 나를 왜 괴롭히냐가 되는 거고 반대로 탑다운은 좋을 듯 해보지만 일부 환자는 앞에와 같은 스텝업을 했을 때 좋아질 수 있는 찬스가 있었는데 괜히 강한 약제로 왕창 쓰는 게 과연 옳으냐. 그래서 아직도 의학계에서는 스텝업이나 탑다운에 대해서는 무조건 이게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요. 염증을 없애기 위한 항염증 제제라는 것들이 또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것들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즉 우리가 염증이라는 거에 나쁜 이론에 의해서 발생되는 게 다 생기기 때문에 결국 가장 초기의 억제는 항염증 제제입니다. 그래서 이 크론병이라는 병은 역사적으로 보면 아마 히포크라테스 때 시대부터 있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떤 항염증 제제가 없었기 때문에 히포크라테스가 개발한 거는 우리 버드나무 껍질, 윌로우 치료하는데 그 껍질을 삶으면 이 염증이 좋아지더라를 경험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한의학 비슷했죠. 그래서 이 히포크라테스의 이 버드나무 껍질 삶아 먹기는 한 1900년 동안 지속이 됐어요. 독일의 호프만이라는 사람이 그 버드나무 껍질에 있는 성분 중에서 유효 성분을 뽑아보니까 바로 5-아사라는 성분을 찾아냈습니다. 5-ASA. 쉽게 설명하면 아스피린입니다. 이 아스피린이 바이오에서 개발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아스피린을 사용했는데 그 아스피린이라는 약물은 위장에서 분해가 돼서 위장에 흡수가 되니까 우리가 백이라는 약을 먹으면 실제 환자의 염증은 소장이나 대장에 생겼는데 아스피린은 위장에서 다 분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 개발된 것이 설파살라지라는 약물이 바로 1960년대에 그 세균에 의해서 분해되는 성분에 의해서 5-아사라는 아스피린 성분이 장에서만 활성화되는 약이 개발이 됐고 지금 50년이 지난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환자들이요, 이 항염증 제제로도 다 치료가 가능한 건가요? 그렇지 않죠. 80%는 만족하지만 한 20-30%는 그런 항염증 제제를 듣지 않는 환자들, 스테로이드라는 약물을 씁니다. 근데 스테로이드라는 약물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으로 써서는 안 되는 약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스테로이드라는 약물의 부작용이 가장 좀 비교적 적은 부데소나이드라는 약물도 개발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 부데소나이드는 또 스테로이드 이런 단점을 많이 없애는 놨는데 단점을 없애다 보니까 약의 작동 그 효능이 또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스테로이드 치료에 관해서는 꼭 써야 되는 시점엔 쓴다. 그렇지만 단시간 쓴다. 이런 원칙을 갖고 의사들이 되게 환자들한테 설득도 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 아자치오프린이라는 면역 억제제는 어떤 경우에 사용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또 스테로이드 쓰면 반응이 있는데 끊으면 나빠지는 환자들, 또 스테로이드를 써도 안 듣는 환자가 또 있어요. 한 10%는. 이런 사람들은 계속 스테로이드 쓸 수도 없고 그런 환자들한테 아자치오프린이나 메토트렉세이트라는 약물을 쓰는데 이 두 약물은 항암제입니다. 요즘에는 또 생물학적 제제가 또 많이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생물학적 그렇습니다. 제제는 뭐가 있을까요?
그 탈가니아선이 처음 개발을 했고 그분이 뉴잉글랜드 저널 메디슨 아주 유명한 잡지에 발표한 걸 보면 기존에 결국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합병증으로 사망할 수밖에 없는 환자의 50% 정도가 환자들이 이득을 보게 되지만 나머지 50%는 그 약제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약제의 또 단점을 보강하는 약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약물은 히포크라테스 시대의 그 이런 버드나무 껍질 삶아 먹던 시절부터 지금 생물학적제까지 상당한 발전을 해왔죠.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이 아주 고질적인 이 크론병도 아마 수십 년 안에는 그 병의 아주 실체적인 것을 알아내게 되고 알아내면서 결국 완치로 가지 않느냐 이런 상황에 현재 와 있습니다. 네, 숨은 명의를 찾아서 오늘은 함기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 크론병의 경과와 또 합병증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